지키는 든든한 어깨, 경기도의회입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23만 8천여 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한 명 한 명 그 존재만으로도 큰 기쁨이죠. 청년들이 결혼과 양육을 통해 진심 어린 행복을 느끼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함께 웃으며 따뜻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하나의 기적을 낳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홍영종입니다.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내일을 위해 예술인에게 더 가까이, 시민에겐 특별한 일상을 서울문화재단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봄에 미리 가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꾸어 시민의 매일이 가슴 뛰고 설레도록 문화예술특별시 서울을 그려나가겠습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고 성장해 나가는 도시 서울,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4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정치권의 속사정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시간인데요. 이정근 시사평론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이제 정치권의 몸도 담으시고 평론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 예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단일화 이야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 점점 낮아지고 있다. 3자 구도로 전환됐다라는 평가 분석이 많은데 그럼에도 또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결위 있잖아요. 예. 예산이 국가 예산이 이제 그 합의를 볼 때 기자 생활을 할 때 이거예요. 제 후배 기자들한테 후배 기자 전화 와서 결렬될 것 같아요. 좀 전에 야당 원내대표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내일 이제 될 것 같다 이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아까 마지막 순간에 더 사실은 극렬하게 그래요? 서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야 자기네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자기네 지지자들을. 그래요? 여기까지 했다. 협상을. 이런 건데 사실은 단일화 3년 전에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도 안철수 후보 이제 나 안철수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당시 때 그랬나요? 끝까지 간다. 근데 6일 전에 했잖아요.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0%가 가능할까요? 아직은 몰라요. 10%라는 지금 살짝 넘었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근데 만약에 진짜 10%가 안 되면 자기는 두 가지를 다 잃어요. 실리도 잃고 명분도 잃어요. 어떤 명분? 자기는 개혁신당이 민주노동당이나 자유선진당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역정당, 뭐 충청도 지역정당이나 혹은 가치 지향, 그러니까 이념지향적인 뭐 정당이 아니에요. 그런 비례대표 3명 있는 이 정당을 갖고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계 개편을 통해서 보수의 주도권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이준석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비례는 다른 의원들의 비례죠. 그러면 이 보수의 안티 이준석에 대한 그런 비호감도를 줄여야 돼요. 이미지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실리와 명분을 찾으려면 단일화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기존 정치 문법에 따르면 단일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종근 평론가의 예측이셨고요. 자, 김진욱 대변인은요. 전 단일화 가능성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보세요? 다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금 어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0%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 당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그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거 외에도 제가 개혁신당의 그 주요 당직자에게 들은 얘기가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준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당직자부터 당원들은 다 죽는다.
그런 위기 의식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예. 나부터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나부터 탈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이제 사석에서 좀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개혁신당의 분위기는 굉장히 단호하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준석 후보가 0%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네. 본인의 몸값을 올리거나 블러핑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많은 개혁신당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제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준석 후보 단일화한다면 이준석 후보만 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되게 되면 어쨌든 뭐 당대당 통합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후보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권 또는 총리 이런 제안들이 사실상 물밑에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치적인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준석 후보와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 또 이 중도 보수의 개혁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꺾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그 사람들이 새롭게 어떤 정치를 하려고 뭉친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직자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나간 당직자도 많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죠. 어차피 당권을 하든 총리를 하든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당대당 통합이 돼야 돼요. 당대당 통합부터 해야지 그 뭐 총리라든 당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1년 후에 지방 선거가 있는데 뭐 개혁신당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개혁신당이 진짜 지방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당대당 통합을 하면 그들을 흡수라기보다는 어쨌든 통합하는 그것부터 이제 국민의힘이 제안을 할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하고는 한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개혁신당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뿌리째 다 파고 나와서 개혁신당이 새로 이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한 뿌리가 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요? 예. 앞서 이제 이정구 평론가가 언급한 여론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24일, 25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표다,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또 읽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본인의 입에서. 그렇죠. 유상범 의원 등 전원을 한 거에 불과하지. 제가 그래서 확실하게 본인이 무슨 동영상을 통해서나 SNS에서 이야기해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지지가 되지. 네 사람이 가서 돌아와서 그렇다더라라고 전언하는 건 효과도 없고 못 믿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맞고요. 지금 이 홍준표 전 시장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당권 경쟁자다. 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예를 들어서 이 정계개편을 하는데 아니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누구를 정말 이렇게 이 덕담을 해주고 정말 이 후배를 키우고 그런 정치를 하신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이 덕담은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개혁신당으로 가자. 그리고 미래를 해라. 차차기를 해라. 나는 지금 당권은 내가 잡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렇게. 홍준표 전 시장은 정계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3년 전에도 은퇴하셨거든요. 그래요? 윤석열 후보한테 경선에서 지셨을 때. 그렇게 보세요. 자, 김준욱 대변인은요?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것이지 정계 은퇴는 아닌 것 같은 뉘앙스를 말씀해 주셨고 이번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하와이로 출국하시는 날 그날 공항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다.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출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국민의힘에서 하와이의 특사단 소위 설득조가 파견이 됐는데
결국은 이 설득조의 설득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세가 들어가고 있는 건 이준석 찍으면 그 표는 다 사표가 됩니다라는 공세잖아요. 네. 근데 그 공세가 아니다. 사표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투자다. 어차피 이번 대선이 끝나게 되면 국민의힘발 또는 이 보수발 정계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홍준표 시장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때 본인도 물론 플레이어가 될 수 있겠지만 네. 또 이준석 후보도 상당히 중요한 플레이어로 나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해 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그래요. 뭐 두 분 해석을 보니까 대선 이후에 정계 재편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둔 해석으로 보이는데요. 뭐 전망이니까요. 전망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요. 어제 김문수 후보와 함께 처음으로 이제 합동 유세에 나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예정된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정된 것이다. 한동훈 후보든 누구든 예. 도와준다고 얘기했을 때 진짜 도와주는 건 사실은 손 들어주는 거거든요. 자기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것으로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가 진짜 도와줬구나 생각 안 해요. 네. 사진 한 장이면 됩니다. 솔직히. 예. 왜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딱 저 단일화 이후에 단상에 올라와서 왜 서로 손 들어준 네. 장면 있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마지막 진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왕 뭐 나섰는데 나 말고 김문수를 연호해라라든지 혹은 김문수라는 옷 입었는데 손을 안 들어준다? 네. 그건 사실 도와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대선 이후에 당권을 염두에 둔 그러한 행보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게 저 조금만 얘기하면 이게 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문법을 바꾼 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후보 경선이든 아니면 대선이든 후보에서 떨어지면 다 미국이나 독일 갔어요. 근데 바로 재보궐 가고 바로 당대표 되고 또 연임하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이제 다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선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지금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먼저 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컸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 처음에 그 대선이 유세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가량은 칩거했잖아요. 집에서 혼자서 뭐 기타 쳤다, 뭐 먹방했다, 비판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유세장에 나왔는데 그 김문수 후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지 않은 그 국민의힘의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또 김문수 후보와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인 유세를 이어갔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가 아니라 본인의 당권을 위한 사전적 그걸 저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물을 좀 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책임론을 희석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명분 없는 그 지지 유세 어제 두 손을 같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자충수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아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자충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세 가지 사안을 전자조건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라. 두 번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실하게 절연해라. 세 번째가 극우 세력하고 거리 둬라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계엄에 대한 사과 이것도 그렇게 딱 부러진 사과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김문수 후보가 두리뭉술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뭐 좀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두 번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탈당을 해준 거지 당이 어떤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극우 세력과의 거리감을 둬라라는 건데 지금 자유통일당의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엊그저께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절반은 내 영향을 받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되는 거 아니야?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김건희 씨의 비리가 은폐되는 거 아니야? 김문수 후보를 찍으면 정광훈 목사를 상황으로 모시는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들, 이런 오해나 이런 부분들을 풀지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묻게 될 거예요. 당신은 그때 왜 손을 같이 들어줬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해야 될 때가 오겠죠. 그래요. 한동훈 전 대표가 손을 든 게 같이 김문수 후보 손을 들어준 게 패착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보세요? 왜 패착일까요? 자, 한동훈 후보는 일단 세 가지가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최소한 그래도 두 가지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얘기했고 중요한 건 이거죠. 한동훈 후보가 입증한 게 있어요. 어떤 거? 팬덤이 아직 살아있구나. 예. 왜냐하면 부산 광안리에서 서문시장 갔을 때 저 대구에서 저 취재했습니다. 예. 서문시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3번이나 갔어요. 대통령 시절에. 워낙에 박근혜 대통령이 뜨면 서문시장이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때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아.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다. 그래요? 그건 한동훈이라는 팬덤이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팬덤에게 선언한 거예요. 자, 김문수를 돕자라고 최소한 그 기류가 저는 지난 여론조사에서 TKPK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50% 예. 30%다 뭐 40%다 했던 거를 주춤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소한 그런 여론조사 그럼 그 팬덤을 어찌됐든 김문수 찍자 연호를 해라라고 한 것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인상을 지워지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전망 분석을 들어봤고요. 그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 또 대법관 100명 증언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잖아요. 예, 철회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는 개인 의견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선대위가 이런 조치를 내린 거예요.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단히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적인 정당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 기간은 어떻게 됐죠? 후보이자 직전까지 당대표였던 사람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표로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이구 개인 의견들을 이렇게 내네. 개인적인 발의를 하네.가 가능할까요? 선거 기간 동안 불가능해요. 왜? 그런데 더 비슷한 법안들은 왜 철회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면소 얘기 그러니까 뭐 허위 사실과 관련돼서 뭐 그 행위 없애는 얘기 그 면소잖아요. 자기의 어떤 혐의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혐의의 근거가 되는 법안. 그 다음에 또 있죠. 뭐 사법 모욕 왜곡죄 뭐 독일에 있다는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어떤 단죄를 입법화하자는 법률이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돼서 지금 비법률가의 대법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것만 따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야 완전히 사법부를 저렇게 그냥 난도질을 하는구나. 되게 그러니까 유럽의 헝가리, 폴란드가 그랬어요. 극우 정권이 딱 들어서서 바로 사법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천위원회를 해갖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법관들을 다 채워 넣어갖고 EU까지 그러니까 그 EU까지 제재를 했거든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헝가리를 제재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나는 몰라요. 후보가 개인적으로 한 거예요라고 태도를 한다는 건 그건 뭐 지지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행보를 일으킨다는 거죠. 네. 잘한 건 좀 잘했다고 좀 칭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그래요? 저희 민주당에 170분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분들이 어떤 이 지금의 이 대법원 특히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해서 오는 어떤 업무의 그 가중 또 대법관들께서 이번에 보여주셨던 어떤 이 좀 정치 개입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게 당론으로 추진되는 사안도 아니었고 개별 입법 발의를 하는 부분까지 뭐 다 통제받고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또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 이때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수습해 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어떤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습에서 지금 국민들의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낼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거북선 발언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선 것 같아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거북선을 직접 찾고 현장을 방문하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준석 후보를 포함해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발한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왜 허위 사실이냐면 예. 거북섬 사업 섬입니다. 거북섬 사업하고 거북선의 웨이브 파크를 유치한 것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하나의 사업인 것처럼 묶어서 공격하고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것 이건 매우 잘못됐다. 지금 거북섬 전체의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2015년도에 이게 국가 마리나 사업으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 전에 뭐 예를 들면 20년부터 코로나19의 그런 위협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여기에 대한 공실률을 낮출 수 있는 소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사하지 못했다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웨이브 파크를 유치했다라는 것 하나 가지고 이 전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못 시킨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실률을 더 늘리게 만들었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공격은 과도한 정치적인 공세일 뿐만 아니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윤 정부의 실적만 더 부각될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실패했다라는 상황들을 아마 다시 한번 저희 이 국민들께서 목도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저 대변인님 말씀처럼 잘한 건 잘한다고 칭찬해 주자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말씀드리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딴 데도 아니고 그거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얘기도 안 했는데 꺼낸 거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시흥 시민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내가 그 유치 잘했다고. 그런데 시흥 시민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 지금 그러니까 그 거북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얘기하나? 지금 새 모녀의 비극이라는 쳐보세요. 거북섬. 그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최악의 사례입니다. 새 모녀가요. 16억을 연끌을 했어요. 뭐 때문에? 유치한 것 때문에 이 인공 서핑 있잖아요. 그거 되게 선전 많이 했거든요. 두 분 그러니까 지금 지사 경기도 지사 이재명 지사하고 시흥시장은요 수년 동안 4번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 그런데 이분들이 인프라도 제대로 안 깔고 접근성 없고 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그런 인공 서핑 테마파크를 열었다 한 다음에 바로 세모니의 비극이 시작이 돼서 공신률 82%예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몰릴 게 아니라 당시에 그걸 인허가를 내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도 내줬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지금 거북섬 제대로 운영이 못 되고 있는데 그건 내가 챙기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하겠다. 이게 맞지. 지금 최악인데 난 그거 유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시민들 마음속에 어떻게 느낄까를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감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그 선의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또 그 사업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한 마음 저희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지금 그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공실률 부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가 이 유치를 안 해야 될 것을 유치한 것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공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에 두고 성장을 우선에 두고 회복 경제를 만들겠다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저희 뭐 시흥 시장이나 아니면 시흥에 적을 두고 있는 우리 저기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여기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3차 TV 토론 때도 이슈가 될 것 같긴 해요.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특별 사면을 연상시키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논란입니다. 자, 민주당이 대선 이후 받게 될 청구서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은 너무 후안무치하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호남에 어쨌든 뭐 담양군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자기네들이 이번 지방선거까지 계속 하나의 어떤 정당으로 호남에 뿌리박고 싶다면 연대도 좋지만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좀 지키시라. 그런데 고작해야 대선의 어떤 그 결과물로 자기의 어떤 이 정당의 이름이 있는 정당의 이름을 건 조국 전 대표를 사면으로 우리가 연대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후보 안 냈으니까 하고 청구서까지 벌써부터 청구서까지 내미는 건 너무너무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청구서를 보지 않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 이번에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지지.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3 비상겸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함께 공동으로 파면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힘을 모았던 그리고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것이 이번 대선의 시대적 소명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게 그 지지를 표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바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 방금 이렇게 바로 청구서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그렇게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쉽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부분 사회적으로 많은 좀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푹 잤다.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우리 엄마 예쁜데?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신선하게 나를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나백 프로의 A2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